자, 이제 여기 일요일날 모이는 거는 우리가 AI 시대 생존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 생존 전략 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직업에서 살아남기, 돈벌이,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계와 대체되지 않을까? 다 그런 생각으로 대부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기 쓰던 사람이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나온대. 근데 다 지금 아직도 90%가 이상이 99%가 타자기 쓰고 있어. 80년대까지만 다 타자기 썼어, 99%가. 그런데 사람들이 야, 좀 있으면 이게 컴퓨터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야, 멀었어. 다 타자기 쓰는 거 안 보여?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 AI를 쓰고, 과연 우리가 이런 생성형이라고 하는 이런 AI 시대, 앞으로는 여기다 이제 팔다리까지 붙이겠죠? 직업에 국한되는 말이냐, 아니면 인간성 자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문제로 가느냐,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제시한 게 뭐냐면은 AI 시대 생존법에서 일단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도 인간이 발명한 것에 인간이 먹혀요. 신을 발명하고 인간은 신에게 먹혔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신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처녀를 갖다 바치고, 사람 갖다 바치고, 전쟁하고, 지들끼리 죽이고 하면서 신을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기도 안 차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와서 뭐 AI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서 뭐 먹히네, 안 먹히네,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사를 통틀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AI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인간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지켜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였냐, 이제, 자기 세계관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의 구축이에요. 그쵸? 맞죠,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근데 자기 세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했죠? 자신의 언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들,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라가면 언어는 다 생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절로 외워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공동체와 조직을 얘기할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조직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공동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언어가 안 되면 다 분절로 외워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내 언어로 말하면 거기서 다 파생돼요. 다 파생이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딱 깨달으면은 거기서부터 언어가 쫙 파장이 돼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기호예요, 그냥. 그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거 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욕하지 마세요, 일단 사랑을 던져주고, 나는 취할 게 뭐야. 욕하지 마. 이거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당신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발견하는 게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극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요셉이한테 사랑한다 그럴 때 너는 저 사랑이 무엇을 저 친구는 나한테 사랑하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 친구는 나를 이걸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네 언어가 되는 거야. 즉 재해석된 언어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를 우리는 거저 얻었죠. 이 민주주의를 실험한 건 누구예요? 서구예요, 서구. 그쵸? 대통령제 최초로 미국이 만들어냈잖아. 그쵸? 그 이전에 뭐 명예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서구 애들이 다 실험하고 만들고 피 흘리고 그 피 흘린 대가로 만들어 놓은 게 걔네가 지금까지 200년 헤쳐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손도 까딱 안 했어요. 민주주의는 서구 애들이 했던 피 흘리는 대가거든? 피 흘린 대가를 해서 그만큼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복지도 실험해야 되고 정책도 실험해야 되고 이것도 실험해야 되고 실험했는데, 민주주의는 딱 이뤘는데 민주주의가 이념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데모크라시 시스템인데, 민주주의를 아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공산주의가 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전부예요. 아니면 상권 분립 민주주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야. 그쵸?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갖고 있지 민주주의를 실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12.12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AI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자기 언어가 없는 인간들이 더 지금 교육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속출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세계가 있다는 건 자기 언어가 있다는 건데, 자기 언어는 책 읽고 주입받은 게 아니라 재해석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 관념으로부터의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AI 시대는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질이겠죠. 그쵸?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자,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조직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회는요, 이게 더 강해요. 조직은 우리가 쉬우니까 금방 이해할게요. 조직의 최고 장이 수장을 뭐라 그래요? 보스라 그러죠. 근데 이 보스는 영어로 뭐냐면 상사예요. 직장 상사할 때 영어로 보스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디서 불러요? 조폭한테 얘기하잖아. 조폭 있을 때 보스라 그러잖아.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조폭이잖아, 조폭. 그러니까 이게 조직은 조폭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과 조폭의 차이점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조폭은 폭력성이 좀 강한 거예요. 근데 직장도 폭력성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는 물리적 폭력이고 여기는 뭐예요? 언어 폭력이 강하지. 정신적 폭력이 강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 폭력이냐 정신적 폭력이냐 차이니까 군대는 거의 조폭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스는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죠. 설득하시나요? 직장 상사가? 그렇죠. 상명하달이잖아. 맞죠?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요? 수직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부장이고 얘가 말단 직원이면 야, 하다못해 밥 먹으러 가자. 그것도 명령으로 들려. 그쵸? 안 가면 때 잘릴 것 같아. 자, 수직 구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뭘 따져요, 여러분들? 능력을 따지죠? 왜? 단계별로 있잖아, 그레이드가.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올라갈수록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큰 일 잘하는 애들을 위주로 올라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거의 가리지 않죠. 능력을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효율이 기본이죠. 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효율 따지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쵸?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일단 줘봐요. 뭐 이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어. 왜? 능력을 높이려면 효율이 짱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시스템이 효율의 끝판왕 아니야? 은행 갔더니 막 줄도 안 서고 싸워.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했는데 뭐야? 번호표 딱 갖다 놨더니 바로 줄 서잖아. 줄도 안 서. 번호 부르면 띵강 하고 나오는데, 그쵸?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결국 조직은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언어예요, 그냥. 조직적 언어라 그래요, 이거를. 자,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스가 존재하지 않고 누가 존재해요? 리더가 존재해. 근데 문제가 있어. 리더가 명령을 보통 하면 리더라고 안 하죠. 보스가 되는 거야. 나 여기에 리더야. 그런데 야, 이거 해. 그러면 이제 이건 보스야, 사실은. 근데 우린 리더라고 하니까 리더인 줄 아는 거야. 교회 갔더니 LTC라 해서 다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래. 그래서 다 리더래. 근데 명령을 해, 막. 아, 저게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요. 그쵸? 리더는 명령 체계가 아니라 뭘 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조직은 보스가 명령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막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면 리더는 뭘로 움직이냐는 거야. 전통과 관례가 있어요. 이 관례는 무슨 관례냐면 공감된 관례예요. 공감된 관례. 전통과 관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리더라는 자리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라는 이미 구성원들이 공감된 룰이 있어요. 암묵적 룰이 있어요. 지나가다 우리 어른한테 인사 안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낙인 찍혀. 나 버릇없는 새끼 저거. 이렇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암묵적 룰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이거 왜 가르쳐요, 애들한테? 암묵적 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공동체에서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다. 뭐라 그래? 저거 저 쌍놈 새끼 저거 말이야. 저 애비애비도 없는 놈. 이렇게 소리 들으는 순간 공동체에서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집이나 어딜 가도 이 암묵적 룰은 다 있어요. 조직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꼭 어디를 여기로 향해서 인사하잖아. 부장이 나이가 30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말단 직원이 40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인사해요? 여기로 인사합니다. 그쵸? 왜? 등급으로 인사하는 거야. 그쵸? 사장님이 아이고 수희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못 봤지? 그쵸, 여러분들? 수희가 뛰어나가잖아, 이렇게. 그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전통과 관례, 공감된 관례가 있어요. 그쵸? 리더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뭐냐? 클래식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모든 모더니즘은 클래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뒷샹이나 수많은 피카소든 뭐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빈센트 반 고흐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클래식을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고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전부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댐비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즉, 전통과 관례를 근데 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특히 혁명가들이거든요. 그 시대를 혁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빠삭하게 이해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혁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말을 해대면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첫 번째 고전을 깔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제대로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돼. 근데 비판하는 놈들은 더럽게 많지. 근대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전통과 관례,
명령 체계가 아니라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그 사회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현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들이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 관례는 명령할 필요가 없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리더냐 아니냐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에 저거 하는 새끼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냐?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아주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뒤집죠. 이거를 수평일까요? 수직일까요? 수직이 될 수가 없지. 이 구성원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죠. 학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그쵸?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시골에 가끔 도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며칠 있다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잘 융화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면 욕부터 해. 그쵸? 케미 공동체에 그런 분 우리 다 골고루 계시잖아요. 그쵸? 남녀노소 귀추가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쵸? 예, 엄청나게 여기서는 증명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즉 이 수평적 전통적 이 케미의 관례와 전통을 우리가 만들면서 온 거예요. 그쵸? 제가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요 그대로 떨려나가요. 이거는 수평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리더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수평 구조에는 능력이 중시될까요? 뭐가 중시될까요? 여긴 권위가 생기는 거죠. 권위. 즉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넓게 그것을 인지된 사람, 공감된 사람, 수평으로 얼마나 넓게 나의 그런 과정들을 혜택을 뿌려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팀원들만 같이 가자 하는 강남의 자가에서 회사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수직적인 힘을 한 점으로 모아가느냐. 이거 한 놈이 차지하는 거지. 동무대잖아. 맞죠? 누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넓게 이것을 퍼뜨리느냐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긴 능력이 아니라 권위는 수평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능력은 수직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효율을 따지잖아. 그럼 권위에서 뭘 따질까요? 효율이라는 것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도덕성이라 그래요. 가장 인간다운 도와 덕의 절정이죠. 인간의 길을 제가 덕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했어요. 너와 내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만들어 나가는 룰이라 그랬잖아요. 변화무쌍한 룰이에요. 그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인 인간. 야, 옛날엔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권위로 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건 착하고 남한테 잘해주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예, 짐승한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성이라 그래요. 저는 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생존고전에서 무지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도덕성도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 도덕성 그러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잖아 지금까지. 그렇지 않니? 도덕 그러면 뭐야?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고, 착해야 되고, 빨간불에서 멈춰야 되고, 파란불에서 손 들고 지나가야 되고, 그치?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고, 그쵸? 뭐 이런 게 도덕성 아니었어? 형이상학적인 거였잖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승진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필요할까? 무슨 말이냐?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도덕성을 함양하지 않는 거야. 정말 도덕성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승진에 도움이 되고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도덕성에 미쳐 있을 거라마? 도덕성을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이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수업료도 내고 여기 모이라니까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엔 제가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착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도덕성은 굉장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는 인간이야말로 인사이트 통찰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 수평적인 게 훨씬 많이 보지 않겠니? 한 점으로 가면 지 새끼만 보이잖아. 인간을 넓게 볼 수 있는 게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다룰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도덕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여러분들 이 도덕성이라는 거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굉장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도덕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개념은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10페이지짜리들이야. 아셨죠? 자, 하나씩 제가 비교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럼 봐봐. 도덕성은 능력이야. 효율의 끝판왕이라니까 사실은 진짜 효율은 말 안 하고 시키는 거야. 그쵸? 근데 효율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그게 더 늦어요 사실은요. 진짜 빠른 거는 야 그러면 싹 움직이는 거야. 야 농담이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언제 발전하고 언제 돈 벌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돈은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행복하고 미래에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착복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투자도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수평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 수직적인 사고방식은 없냐? 있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조직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야. 조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도덕성이 선생님 그럼 확장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확장 개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능력이나 이런 거는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라니까, 그냥. 이게 확장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피라미드처럼. 뭐, 사장을 아무나 되니? 그쵸?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도덕성과 효율인데 효율의 끝판왕이 시스템이라면 공동체의 끝판왕은, 마지막은 문화가 만들어져요. 내가 사는 곳이 문화냐, 시스템 속이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시각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이걸 가지고 쌓아온 거예요. 야, 시스템이 뭐야? 효율적이지 않아. 능력이 없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야? 누가 명령한 거야? 그래서 누가 오야붕인데 이거예요. 그 누구도 리더를 찾거나, 리더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리더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냐면 평소에 다 농사져요. 근데 어디서 뭔가 나쁜 놈들이 침입하잖아요? 농사 짓다가 한 놈이 임꺽정처럼 나와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기로 다 몰려요. 순식간에 조직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이 끝나잖아요? 다시 그러면 다시 공동체가 샥 돼요. 리더의 힘은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풀었다가 조였다를 다 해요. 조직과 공동체는 떼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리더가 점업하는 거야, 그냥 따블로다가 따블 뛰어.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리더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평소에는 수평이니까 다 봐. 고마운 것만 하는데 안 보이잖아. 근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된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투자할 때 어때? 조용하죠, 제가. 그러다가 확 떨어지면 공문 보내잖아, 그쵸? 잘해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쵸? 리더는 절대 나서질 않아요, 쓸데없이. 위기 시에만 보여요. 근데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봅시다. 그런데 명령 체계로 눈치를 볼 생각하지, 전통과 갈래, 여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지를 볼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다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수평 구조를 이해하고, 그쵸?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쟤 뭔데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쟤 뭔데? 이건 뭐야? 지가 하겠다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 조합원 회장님이 있었단 말이야. 물십 년간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돕기 위해서, 장사를 되기 위해서 뭘 이벤트도 유치하고 손님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날건달 같은 놈이 딱 와가지고 저 사람이 뭐 뒤에서 무슨 뇌물을 받았느니, 여기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저놈 때문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다느니 어쩌려니,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가 회장 자리를 꿰차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권위를 인정해줄 수 없는, 그리고 그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공동체는 와해돼 버려요. 그냥. 자, 권위예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권위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리더의 조건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권위가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도덕성 같은 거 해야 안 해요. 효율을 따지잖아. 왜? 도덕성을 명사. 그냥 뭐예요? 그냥, 편협하게 보는 거야. 그쵸? 그냥 뭐야, 그러니까 그냥 뭐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가 뿌려대는 엄청난 파워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시스템으로 간다니까, 인간들이.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야. 문화를 베이스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게 잘 나가요. 근데 거꾸로 돼버리잖아, 이렇게. 일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해야 되고, 내 인생마저도 저당 잡혀야 돼요. 이건 망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세상은 역피라미드입니다. 조직이 위에 있고 공동체를 누르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냥 와야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조직이 필요해서. 자, 봅시다. 어떤 공동체가 서로 어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돈벌이도 필요하고 조직 문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럼 그 조직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뭐예요?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쵸? 그러다가 다시 또 분해되고 다시 또 합치고 하면서 조직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직이 베이스가 된다면 공동체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이거거든. 근데 공동체는 인간과 인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친구, 그쵸? 자식 관계, 이 모든 게 공동체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도 조직화돼요. 아마 지금 수많은 가족들이 다 조직화돼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스로, 엄마를 보스로 어떻게 돼요? 명령체계가 만들어지고 주로 시키죠? 그렇죠? 지시하죠? 주로? 지시하는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은 거기에 프레임 속에서 조직화돼 가니까 밖에 나가면 일진이 되는 거예요. 왜? 학교도 조직, 가정도 조직이면 애들이 배운 게 조직밖에 없잖아.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일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려준 건데 걔네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걔네들을 촉법소년이라고 욕해? 우리가 준 건, 알려준 건데. 그렇잖아요. 자, 다들 이해하시겠죠?